우선 저 소개받은 저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 포렌식 연구 소장 천성덕이라고 합니다. 혹시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아시나요? 포렌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CSI 일반 포렌식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개념이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냥 이제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뒤에 자격증 설명하기 전에 포렌식이 뭐냐, 디지털 포렌식이 뭐냐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그 두 가지 디지털 포렌식이나 일반 포렌식은 업덥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옵톱시. 네. 옵톱시는 이거는 이제 포렌식 도구도 이름도 있는데 부검이란 뜻입니다. 부검. 그래서 이게 해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유래됐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프, 투시, 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부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뭐 이런, 왜냐면 사람 배 속이 똑같잖아요. 오늘 저 강사지만 여기 계신 학생분이나 제 배나 쪼개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렌식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부검, 예전에는 이제 CSI 포렌식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포렌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컴퓨터 뭐 이제 좀 배우셨겠지만 OS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동일하게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OS에서 아티팩트가 뭐가 분석이 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침투했다, 뭐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맨날 말만 하는데 포렌식에 대한 어원도 알아야 돼요. 그냥 포렌식은 뭐예요? 아까 옵톱시라는 게 이제 해부라는 뜻이고, 디지털 포렌식 해서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for라는 뜻이 우리 영어 이제 문장 보면 뒤에 for 이렇게 쓰잖아요. 그 for랑 똑같습니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n스는 안에 in 뭐 이런 건데 사실 프랑스에선 in을 e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incase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 앞에 in이 사실 in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 그래서 incase라는 도구처럼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합성된 말입니다.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가 그렇게 해서 나는 말한다. 그래서 어느 거 안에 있는 거를 나는 말한다 라는 게 포렌식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포렌식이라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인터넷에서 포렌식 어원 찾으면 포럼이 나올 거예요. 포럼. 예. 포럼이라는 게 이제 광장이에요. 그것처럼 포도 똑같습니다. 앞에 포라는 게 이제 말하다. 옛날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저 광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포럼이라고, 광장 이런 뜻, 토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밑에 뒤에 UM이라고 돼 있는 거는 뮤지엄, 그다음 아쿠아리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장소, 일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족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의미다라는 거고, 이제 포렌식은 배웠습니다. 그럼 디지털은 뭐예요? 우리 뭐 그러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산다. 디지털 하는데 저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디지털이 뭘까요? 디지털은 디지투스라는 또 라틴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핑거, 이제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거. 우리가 이렇게 타자를 치잖아요. 띡띡띡띡띡띡띡. 이게 그래서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누르면 누르고 안 누르고 누르고 안 누르고 0, 1, 0, 1, 0, 1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정보보호학과인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오늘 배우셨으니까 까먹진 않으실 거예요. 아, 디지털이 그런 뜻이구나. 포렌식이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앞에 서두에 있는 것처럼 일반 CSI도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바깥에 나가서 저희 포렌식이에요 그러면 해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꼭 디지털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은 저런 의미가 있다. 네, 이제 자격증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저 자격증 2급
언제 필기 한 번에 통과하셨어요? 네. 와, 굉장하신 분이네요. 여자분은요? 한 번에 통과했어요?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 될 것 같네요. 시험의 필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공부할 때 책 구입하셨죠? 기출문제집. 네. 그때 해설 없었죠? 그 문제답만 외웠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네. 그때는 저희가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마 이따 책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5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설을 다 다룰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걸 해설 다 달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음부터 필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해설도 있고 이론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꼴 거예요. 네, 꽈지겠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 해설이 없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내도 죄송한 거야. 왜냐면 아니 밑에 설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 라고 해서 문제답만 해왔는데 두 분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 책의 해설과 옆에 설명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섞여서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제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2024년 10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요번에 10월 달에 본 게 총 그 필기만이에요. 필기만 50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시작을 해서 2012년도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가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 자격증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국가 공인으로 돼 있다. 요번에 최연소가 14살짜리가 시험을 봤습니다. 예,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14살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좀 사명감이 더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어려운 친구가 뭘 안다고 와서 저거를 시험 볼까. 그래도 정말 포렌식이 그래도 뭔가 자기 그 비전이 있으니까 와서 시험을 봤겠죠. 그렇죠? 예, 그렇더라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 장소에 대한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시험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저 동영상 만드는 거는 보세요. 굉장히 치열하죠. 네. 그게 저도 이제 저거는 아마 좀 오래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저렇게 현장을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자격증 뭐 안 따두고만 안 따두고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고 있다. 그리고 치열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디지털 포렌식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격증이고 국내 자격증으로는 유일합니다. 국제 자격증은 거의 다 그냥 필기 위주로 시험을 보고요. 사실 뭐 저희 자격증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인받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1급하고 2급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지금 2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은 아까 밑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책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5과목입니다. 필기는 5과목이고 실기는 이제 그 실습하는 것도 있는데 뒤에 법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마 나중에 이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포렌식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다 떨어집니다. 왜냐? 법률을 몰라서. 근데 왜 법률을 넣었냐? 법을 모르면 포렌식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내가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그게 왜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을 넣어서 저희 문제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실무자가 또 의외로 또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이제 공부를 하면 좀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합격 기준은 각 과목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돼. 꽈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40점 이하면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저희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험 볼 때는 여기 아마 인터넷에 디지털 포렌식 자격검정 시험이라고 치면 저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기서 이제 시험 안내도 하고, 응시 내역도 하고, 합격자 확인도 하고, 수험표 출력도 하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하면은 여기 자격증이라는 사이트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여기 자격증 보유가 96명인데 실제로는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고 제가 요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재가입하신 옛날에 따신 분들이 들어올 때 소속을 이게 쓰라고 돼 있어요. 안 쓰면은 회원가입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하신 분들이 이제 96명이고 그 분포도를 따지면 거의 한 공무원이 이쪽 그리고 뭐 학생, 법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의 1000명의 합격자가 있다. 여기에서 그 자격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자격증을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은 대한민국에 한 8명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저 사이트 들어가면 저거를 제공해줘요. 그 자격증서, 그 다음에 디지털 배지, 그 다음 자격증. 요거를 자기가 개인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에 가면 보고서 할 때 밑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급 따실 준비하면 2급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론 저기 금색이 은색이에요. 구분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자격증도 밑에 보면 가운데 금색이잖아요. 2급은 은색입니다. 나중에 이제 1급 따시면 이제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는 약간 이제 그 부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옆에 붙여놓는 것처럼 저렇게 자격증서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남은 기간이 있어요. 갱신 기간 이렇게 해서 위에 바로 이렇게 돼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을 갱신하는 건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갱신할 때. 그래서 요게 이제 갱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3년에 24시간을 이수하면은 이제 자격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올해 이제 논문 대회 같은 거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여기 3번, 세 번째 저렇게 참석하시면 이제 3시간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갱신도 할 수 있다. 네. 여기는 그거 이외에 이게 자격증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회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거를. 근데 요것만 들어도 자격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8시간씩 8324 해서 8324에 8시간씩 인정해서 1년에 8시간씩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들으시면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예. 자,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 뭘 할 수가 있냐? 진로가 되게 중요하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그 대검찰청에서 공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대검에 보면은 요 밑에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2급이 우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감사원도 올해 공고가 나왔습니다. 7급 포렌식 분야. 여기에도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2급 한국 포렌식 학회 주관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우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허청 이것도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뽑고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 2급 이렇게 우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렇게 많은 데서 포렌식을 수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학습 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 매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그 책이고요. 저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목차는 저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내 책 내용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오른쪽 화면에 기출문제 위에 있죠. 저렇게 기출문제하고 정답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답 이게 끝인데 저 밑에 그 문제에 대한 사지선다에 대한 해설 다 넣었고 그 오른쪽에 그 이론을 다 넣었습니다. 엄청 힘들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14회부터 21회까지 기출문제집을 한 거고 두 번째 과목은 이렇습니다. 파일 시스템과 운영체제, 응용 네트워크,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게 25일 날 나올 건데 지금 아까 봤던 사진들도 다 넣어서 수사 절차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케이스 사용법부터 포렌식이란 무엇이냐 아까 그 봤던 내용도 저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선별 압수수색,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 압수수색 방법도 저기다 넣었고 그 다음에 인케이스 사용법, 그 다음 주요 분석 사용법 제 5장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저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법률 판례가 아마 이번에 나온 게 힌트를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 조국 판례가 나왔어요. 그 조국 판례가 나왔는데 그게 그 참여권 관련된 얘기거든요.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A랑 컴퓨터를 이 여자분한테 들었는데 여자분이 경찰에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그 포렌식 할 때 나를 참여를 안 시키고 내 컴퓨터인데 날 참여를 안 시키고 여자분한테 제가 준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제출해서 이분만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참여권이 있냐 없냐 라는 문제였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 판례를 안 보면은 당연히 위법하다. 나를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만 이 사람한테 준 거를 이 사람이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나를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이분만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라는 판례였는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 수사기관 출신인데 60점 합격이잖아요. 55점을 맞았어요. 법 빼고. 근데 법률에서 0점 맞아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걸 알아야겠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가 포렌식을 아무리 잘해도 그 판례를 모르면 실제 하면서 내가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보면 제가 압수해왔어요. 그럼 이 사람 불러야 돼. 그거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불렀는데 불른지 위법한지 안 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데 못 갑니다. 수사기관 가시고 싶으면 법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까 프로필 보면은 법학 학사가 있어요. 네,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하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